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일 뉴스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또 달라지는 일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내 자리는 과연 어디인지 그런 묻게 되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막연한 걱정보다는 내일을 위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 꼭 필요한 시그널만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고용과 관련된 정보들 저희 잡학사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적인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한 뒤 지역별로 부정수급이 잦은 업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해외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 인정을 받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까지 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금과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부정수급을 알린 제보자에게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별로 성장 속도가 크게 차이나고 있는 요즘, 기업이 똑같이 정년을 늘리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경영자 총협회와 국회가 함께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고령자 고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으로 정년을 늘릴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소수의 좋은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오히려 노동시장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역시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빼앗지 않으면서도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3,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4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전체 고용률 69% 달성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은 44%, 여성은 61%까지 고용률을 끌어올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서 고용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기업의 채용 활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일자리 충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전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중심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탄탄하게 다져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그런데 단순히 얼마나 잤는지보다는 어떻게 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코골이, 무호흡, 뒤척임처럼 우리가 자는 동안의 상태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호인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의 질을 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직업 수면 기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면 기술사는 수면 중 나타나는 다양한 생체 신호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전문가입니다. 병원이나 수면센터에서 뇌파, 심박수,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해 환자의 수면 상태를 기록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수면 무호흡증이나 불면증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장비를 통해 수면 패턴을 정밀하게 확인하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잠을 데이터로 읽어내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현대인들의 수면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 질환이나 수면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수면 분석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면 기술사의 역할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건강뿐 아니라 업무 효율과 삶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주면서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면센터에서는 환자가 하룻밤 동안 검사를 진행하면 수면 기술사가 밤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뇌파와 호흡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발견되면 이를 기록해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수면 앱을 통해서 일상 속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활 습관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수면 기술사는 단순한 검사 역할을 넘어 건강관리의 시작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업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먼저 인체와 수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석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또 환자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섬세한 관찰력과 책임감 역시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IT 기술과 결합된 수면 분석도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아니라 잘 자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심에는 수면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수면 기술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의 가치를 밝혀내는 이 직업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넘어 수면의 질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수면 기술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현대인의 수면 문제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이 직업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유혜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AI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취업 플랫폼에 따르면 AI 자소서 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율이 신입은 51%, 경력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AI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 괜찮기만 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입력하고 자소서 전체를 한 번에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미 작성한 자소서를 AI로 다듬는 방식입니다.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정리하거나 어색한 표현을 매끄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엔 분석형 활용이 있습니다. 내 자소서를 입력하면 논리 구조나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받을 수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그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렇게 편리한 AI 자소서에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겉보기에는 완성도가 높지만 실제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AI는 열정적인 혹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지원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업 경험을 묻는 질문이라면 갈등 상황이나 해결 과정, 또 본인의 역할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AI로 작성된 문장은 이런 핵심 요소가 빠지고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게 됩니다. 또 문장 구조에서도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비슷한 길이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전체 글의 호흡이 단조롭게 변화됩니다. 이런 특징들은 기업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은 자소서를 볼 때 문장의 패턴이나 구체성, 또 경험의 깊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AI 자소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초안을 반드시 직접 작성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사례를 먼저 정리한 뒤 그 후에 AI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적인 표현을 줄이고 성과와 수치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보다는 매일 1시간씩 추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에 사용한 내용을 면접에서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나 경험이 아닌 내용은 사용하는 것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AI는 분명 자소서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만 여전히 나의 경험과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AI를 잘 쓰는 것보다는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AI로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을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진정성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AI 사용을 줄여서 똑똑하게 나만의 진짜 경험으로 단단한 자소서를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이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이 아닌 공간에서 회의를 하거나 공연을 보고 전시를 즐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소 낯설게 느껴졌던 이런 경험들이 이제는 점점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또 하나의 사회로 확장되고 있는 공간,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그 안의 공간을 직접 설계하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입니다.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물과 거리, 전시장, 공연장 등을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실제처럼 이동하고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의 구조와 동선,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가상 오피스를 제작할 경우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요소를 세밀하게 구성합니다. 또 가상 전시관이나 쇼핑 공간을 만들 때는 사용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어디에서 오래 머무는지까지 분석해 콘텐츠 배치와 공간 흐름을 분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인터랙티브 공간이 늘어나면서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과 디자인, 그리고 IT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인 융합형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기업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설명회나 신제품 발표, 콘서트, 팬미팅까지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과 경험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메타버스 공간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전문 디자이너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직업이 단순한 디자인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 또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기획하고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력과 스토리텔링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보는 공간을 넘어 경험하고 참여하는 공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시대, 공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직업,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건축과 IT 기술의 스토리텔링까지 사람의 경험을 설계하는 매력적인 직업이네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는 전문가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날씨죠. 또 폭우로 도로가 잠길 때도 있고 지하철이 멈춰서는 일이 이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매년 여름마다 겪는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출근을 감행해야 하는지 오늘은 폭염과 폭우가 일상인 시대, 기후 결근권은 정당한 노동 권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연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기후 결근권 논의는 오히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당장 내 삶을 위협하는 아주 절박한 노동 현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난 문자가 요란하게 울리는데도 지각을 면하려고 흙탕물을 뚫고 출근하는 모습은 결코 성실함의 미담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당당하게 출근하지 않을 권리, 즉 기후 결근권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으로 하루빨리 법제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태풍이라던가 폭설이 오는 날에 정말 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미션인데 이걸 뚫고 해야 하는 아침 출근길이 참 가혹하긴 한데요. 이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깊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빈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모든 일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후결근권이 노동시장에 또 다른 씁쓸한 양극화를 만들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IT나 사무직은 사실 재택 전환이 비교적 쉽잖아요. 반면 공장 라인의 작업자나 쏟아지는 비를 뚫어야 하는 배달 노동자, 또 병원이나 소방서의 필수 인력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당장 사회가 마비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후결근권은 현실성 없는 그림의 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의 성격이나 직군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윤 아나운서 이런 불평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나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세밀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만 누리게 될 것 같은데요. 특정 단계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휴업 지침이 법으로 단단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장을 지켜야 하는 필수 인력에게는 명확하게 위험수당 또는 대체 휴무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죠. 사실 이 재난 속의 노동은 평상시와는 완전 다른 가치로 무겁고 귀중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난 상황의 노동이 조금 더 그 가치를 매겨서 더 귀하게 보상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하루 공장을 멈추거나 이 영업을 쉬게 되면은 사실 손실이 막대할 수도 있거든요. 예빈 아나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현장에서 보고 있나요? 네,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단 하루의 조업 중단은 생존과 직결되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 챙겨주기도 빠듯한 곳이 태반일 텐데요. 여기서 기후결근권을 법으로 강제해 유급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고용을 줄이거나 또 폐업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재난으로 휴업하는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수당을 지원하는
이런 촘촘한 경제적 안전망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 같은 것을 기업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좀 정부, 사회 전체에서 나누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런데 나윤 아나운서, 좀 경영진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리하게 출근을 시키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루를 쉬어서 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눈앞의 손익을 넘어서 계산기를 길게 두드려 봐야 되잖아요. 악천 후에 무리하게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이 산재 보상금과 기업 이미지 실추, 동료들의 심리적 타격은 하루치 이 휴업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후 결근권은 단순한 손해나 지출이 아니라 핵심 인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저도 인식 전환에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장의 억울함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실무적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눈치 보면서 출근 여부를 묻는 과정 자체가 사실 직장인에게는 엄청난 감정 노동이거든요. 여기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6시 기준 호우경보가 발효된다면 관리자 승인 없이 자동으로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처리되도록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룰을 만들어야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객관적인 룰, 또 명확한 매뉴얼이 이런 현장에 당장 필요한 명확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후 결근권이라는 이 제도가 우리 일터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가요? 라연 아나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 기후 결근권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이 맹목적인 근면성실 신화에 딱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도 참고 궂은 날씨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미덕으로 여겨온 시대는 이제 저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무조건 하는 출근보다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사람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당연한 진리가 마침내 증명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제도가 일과 삶의 경계를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훌륭한 총매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단단한 근무 환경을 완성하는 좋은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기후 결근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루 쉬는 제도를 넘어서 사회가 얼마나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척도 같습니다. 이 사실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다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이 나약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빗속으로 등을 떠미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범한 안전과 일상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믿음이 일터에 깃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잡토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서해 최북단, 거친 파도가 길을 막아 서는 섬 백령도에는 대형 병원장의 명예를 뒤로하고 주민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의사가 있습니다. 화려한 수술대 대신 투박한 시골 마을 진료실에서 어른들의 등을 쓰다듬는 오늘 자빈 스토리의 주인공은 청진기 하나에 온기를 담아 굽이진 골목을 누비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진료실의 이두희 권장입니다. 백령병원의 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두희 권장님은 도서 지역 의료 공백을 메꾸며 15년 가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현대판 섬마을 슈바이처로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및 병원장을 역임하며 의료행정의 정점에 서셨던 분인데요. 2012년 병원장 퇴임 후 편안한 노후 대신 서해 최북단 백령도행을 택했습니다. 당시 의료 인력이 부족해 폐쇄 위기에 처했던 인천의료원 부설 백령병원장으로 부임하며 섬 주민들을 위해 지금껏 헌신하고 있습니다. 백령도는 기상 악화 시 헬기 이송조차 불가능한 고립된 지역입니다.
당연히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겠죠. 그렇기에 이 원장님은 환자가 발생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수술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병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남긴 업적들은 단순히 진료를 넘어 섬마을 의료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에 가깝습니다. 이 원장님이 부임할 당시 병원은 의료진 채용이 안 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헬기 이송이 불가능한 악천후 상황에서도 섬 내에 응급수술과 처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직접 마을회관과 가정을 방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 섬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합병증 발병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또 하나의 뭉클한 일화는 스승의 부름에 개업일을 포기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제자 이야기인데요. 백령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어 섬 어르신들이 육지까지 나가야 하는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두익 원장님은 평소 아끼던 후배 나기남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나기남 과장은 육지에서 안정적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이두익 원장님의 백령도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부름에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2024년 4월 백령도로 전격 합류했습니다. 나 과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두익 병원장님이 아니었다면 백령도에 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스승이 몸소 실천하는 삶을 보고 제자 또한 기꺼이 안락한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위로 올라갈 때 그는 누군가의 곁이 되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병원장의 직함보다 환자 곁에 의사로 불리기를 선택한 삶. 그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이란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온기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두익 원장이 보여준 삶의 궤적은 오늘도 잊혀가는 인술의 온도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 섬을 밝히는 그의 청진기는 오늘도 누군가의 내일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섬마을의 의료 공백을 메운 건 첨단 장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두익 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우리 일상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인데요. 추천 알고리즘부터 채용, 금융심사까지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확산될수록 함께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과 책임의 문제인데요. 이 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AI 윤리관리자를 통해 변화하는 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기술 발전을 넘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AI가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만들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은 기술뿐 아니라 윤리 기준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직결되는 경제적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직무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윤리관리자는 AI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 점검, 개인정보 보호 기준 설계, AI 의사결정 과정 검토와 같은 업무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기술 개발을 통제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직업의 등장은 산업 구조와의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기술 개발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요. 이제는 기술을 얼마나 책임 있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윤리 검토를 필수 단계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AI 산업은 기술 중심에서 신뢰 기반의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AI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 역시 자체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윤리 관련 직무는 하나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AI 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발자뿐 아니라 AI 윤리 관리자, 데이터 거버넌스 전문가, 기술 리스크 분석가 등 다양한 직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법, 윤리가 결합된 직업이 늘어나면서 일의 성격 역시 점점 더 융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증가를 넘어서 일의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일터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시대, 일의 역할 역시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만들어갈 산업 속에서 이 같은 변화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 속에서 일터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을 해도 결국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건 사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는 이 직업의 가치가 참 깊게 다가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금요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죠? 일주일에 하루만 더 쉰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 4일제입니다. 일을 덜 하면 효율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일이 더 쌓이게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의 세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주 4일제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실험이 꽤 많이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아이슬란드 사례를 보면 근무 시간을 줄였는데도 생산성은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이 직원 만족도가 굉장히 올랐다는 점인데요. 이 사람이 덜 지치니까 일할 때 훨씬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덜 일하고 더 잘한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가능한 사람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줄인다고 해서 절대 업무량이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남은 4일 동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이게 또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쉬는 날은 늘고 또 여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더 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은 주 4일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유지를 가장 큰 걱정으로 삼고 있는데요. 즉, 좋은 건 알겠는데 현실이 문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너무 좀 시간 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출근을 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바뀌면 꼭 5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또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어요. 현실은 아직도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평가 기준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솔직히 주 4일제를 하게 된다면 목요일 밤에 일을 몰아서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또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도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도 같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혼란만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주 4일제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전면 시행보다는 직무나 업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제도가 아니라 또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일하는 방식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좀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잘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예빈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주변을 보면 하나의 직업보다는 2개 이상의 일을 함께 병행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면서 소득을 나누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퇴근 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유튜브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처럼 하나 이상의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형태를 요즘 엔잡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잡러와 이러한 변화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 주변에서도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더 쉽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좀 늘어난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업을 병행하는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환경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기반 부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과거에는 생계형 부업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자기 개발이나 또 추가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엔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배달, 또 콘텐츠 제작 등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누구나 부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부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엔잡러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의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엔잡러 형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가 소득형이 있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처럼 수익을 더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개발형이 있습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유튜브나 콘텐츠 운영, 또 콘텐츠 제작 등을 병행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전환 준비형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향후에 창업이나 또 직무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엔잡러라는 게 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는 필수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엔잡러는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수익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또 고려해야 할 부분도 생기는데요. 먼저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다 보면 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업의 경우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세금 신고나 사업자 등록 등 이렇게 추가로 관리해야 할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에 플랫폼에 의존하는 경우는 수수료 정책이나 알고리즘 변화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준비도 더 필요해질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엔잡러 증가는 하나의 직업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본업의 부업까지 치열하게 하루를 채워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개의 명함도 좋지만 이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이서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의사의 눈을 돕는 인공지능으로 암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업 루닛입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루닛입니다. 루닛은 2013년 의료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업인데요. 기존에는 의료 영상 판독이 전적으로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했다면 루닛은 인공지능을 통해 이 과정을 보조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엑스레이나 CT 같은 의료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질병 신호까지 찾아내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보조하는 협력형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진단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정확도 역시 높아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루닛의 핵심 기술은 바로 의료 영상 AI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폐암 등을 진단하는 루닛 인사이트 CXR, 유방 촬영 영상을 분석하는 루닛 인사이트 MMG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병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암을 더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인데요.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기술은 환자의 생존율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루닛의 솔루션은 국내를 넘어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임상 환경에서도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닛은 국내 기업이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과 협력하며 자사의 AI 기술을 해외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또한 다양한 국제학술지와 연구를 통해 AI 진단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루닛은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글로벌 의료 AI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K-의료 AI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AI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AI 기반 의료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단순 진단을 넘어 치료 예측과 데이터 기반 의료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자의 면역 상태를 분석해 면역 항암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AI 기술 개발에서도 나서며 정밀 의료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 데이터와 AI가 결합된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놓칠 수 있는 작은 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발견하는 기업 루닛. 기술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의료를 만들어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의사의 눈을 돕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명을 지키는 일터의 모습도 한층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기업들의 활약을 계속 응원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심예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봄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따뜻한 날씨 속에서 단순한 여행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축제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요.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축제,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이번 축제가 열리는 회암사지 유적지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회암사지는 조선 초 왕실과 깊은 인연을 가진 대규모 사철토로
현재는 유적지로 남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넓게 펼쳐진 유적 공간에서는 공간 위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역사 속 공간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은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태조 이성계 어가 행렬입니다. 조선 왕의 행차를 제하는 이 퍼레이드는 화려한 의상과 장엄한 연출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직접 왕, 문무백관, 호위군 역할로 참여하며 현장감을 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렬이 펼쳐지는 순간 관람객들은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회암사지의 비밀을 찾아라, 청동 금탁을 울려라와 같은 프로그램은 역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데요. 또한 저작거리 체험,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펼쳐지는데요. 전통 공연은 물론 K-한복 패션쇼, 창작 공연, 힐링 콘서트까지 더해져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야외 유적지라는 공간과 결합된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 콘텐츠로 완성됩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은 바로 축제 속 먹거리와 체험 공간인데요. 행사장 곳곳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체험 부스가 운영돼 간단한 간식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보고 즐기고 맛보는 요소가 어우러져 오감을 만족시키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 봄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문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혹시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해지하거나 만기가 지난 보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험은 가입할 때만 신경 쓰고 이후에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 속에서 사라진 보험 속에서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휴면 보험금을 찾는 방법과 그리고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요,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 그리고 배당금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직접 보면요, 찾지 않으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특히 보험을 해지한 뒤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거나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휴면 상태로 남게 됩니다. 휴면 보험금을 챙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보험 만기 후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중도 해지 이후 환급금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몰라서 찾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휴면 보험금은요, 매년 상당한 규모로 쌓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수준인 경우도 있고요. 또 몇 천 원의 수준도 있고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보험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경우라면 예상보다 또 큰 금액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휴면 보험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보험사마다 따로 문의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보험사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내가 보유한 보험 관련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회 이후에는 본인 명의 계좌로 바로 지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일부는 온라인으로 즉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 역시 간편해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요. 이런 조회 과정이 모두 무료다라는 점입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명의 보험이나 오래전에 가입했던 상품까지 함께 조회되는 경우가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을 발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합니다. 오히려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대에서는 이런 숨은 자산을 챙기는 것도 작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쌓이면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뿐 아니라 카드 포인트, 그리고 휴면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도 함께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험료를 통해서 금액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서 내가 찾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의미 있는 금액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잠들어 있던 내 돈을 찾는 것만큼 반가운 소식도 없겠죠. 오늘 방송이 끝나면 미루지 마시고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을 넘어서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죠. 이 평생 동안 그 다리를 건너며 마주하게 될 수많은 변화 속에서 잡학사전이 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